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당사자가 참여권 배제한 증인신문이 과연 적법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은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갑에 대한 인정신문, 공소사실의 신문, 검사가 신청한 증인 A, B를 채택하고 제2의 공판기일을 정하면서 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갑에게 고지했어요. 제2의 공판기일에 피고인 갑은 불출석하였고 증인 A, B는 출석하였습니다. 이래 제1심 재판부는 제2회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출석한 증인 A, B에 대해서 공판기일 외에 증인신문을 하고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 기일에 피고인 갑은 출석하였고 제1심 재판부는 위 증인신문조서의 요지를 갑에게 고지하였어요. 갑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거쳐서 변론을 종결하였어요. 우리가 먼저 사실 증거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 신문 하잖아요. 1심 재판부는 AB 증언 및 기타 증거를 근거로 사기죄 유죄를 인정하였고 갑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갑은 제1심 법원이 자신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AB에 대하여 행한 증인신문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소하였는데 이 항소 이유가 타당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핵심은 이제 바로 이제 그거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그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증인신문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참여해야 되는 거죠. 참여권의 피고인의 참여권의 보장이 공정한 재판의 핵심이니까요. 참여권이 있는 피고인 등에게 그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일이 없는 한 필요적으로 증인신문의 시일, 장소를 통지해야 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참여 없이 증인신문한 경우라고 한다면 피고인에게 얘기하지 않은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될 때에는 반드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자, 사안의 경우 당사자의 참여권을 배제한 채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면 당해 신문은 위법하고 그런 절차에 획득한 증인의 진술이나 증인문 조서는 위법수의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은 법정의 증인신문 시 절차상 위와 같은 사항에 흠결이 있으면 법정 외의 증인신문은 위법하므로 그 증언 또는 증인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어요. 그만큼 참여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느냐 이건데요. 대법원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함이 없이 증인들의 신문을 시행하였으면 위법이나 그 후에 증인 등 신문 결과를 증인 등 신문조서에 의해서 소송관계인이 고지하였던 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위 하자는 바로 이거죠. 책문권의 포기로 치유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사안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서 갑의 증인신문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한 경우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가 소송행위의 하자에서 두 가지가 논의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문권의 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가 치유되는 그런 사유 중에 하나로 증인신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문 증거가 또 나오네요. 우리가 이것도 많이 했었죠. 아래 각 사례에 나타난 증거가 전문 증거로서 정법적인 적용되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그래서 각각이 전문 증거에 해당되느냐 이거죠. 전문 증거는 당연히 뭐죠? 진술 증거라 해야 되고 전문 증거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 전문 증거는 요증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 해야 돼요. 요증 사실 자체가 아니라 요증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걸 갖춰야만 이게 진술 증거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요증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원본 증거이지 요증 사실이 아니에요. 전문 증거가 아닙니다. 전문 증거의 요건 이거를 이제 물어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수명의 혐의자 중 절도범이 누구인지 지적해 달라고 하자 을은 A를 지적하였어요. 이건 행동으로 한 거죠.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갑은 법정에서 을은 A를 지적하였다고 증언했다면, 그죠? 이거는 이제 거동에 의한, 행동에 의한 건데, 이걸 과연 진술 증거로 볼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 공포 불안감을 유발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하여 수차례 보냈고, 을은 이 문자 메시지를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하여 촬영하였고, 검사가 이 사진을 갑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증거로 공판장에 제시를 했어요. 이 사진. 그렇다면 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뭐죠? 하나의 뭐죠? 요증사실이 된 거죠. 그것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 자체가. 그렇다면 이것은, 요증사실 자체가 되는 것이지, 그걸 증명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피고인, 갑의 정신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을이 평소, 갑이 자신은 신이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한 경우, 을의 증언. 그러니까 이것은, 갑의 어떤 상황을 증명하게 한 것이죠. 정신상태를 증명하게 한 것이니까, 이것도, 이리적으로 전문 증거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죠. 자, 첫 번째, 언어적 행동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그 행동에는 그 사람의 그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언어적 행동인데, 이 언어적 행동도 전문 증거로 볼 수 있겠느냐 문제예요.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전문 증거는 진술 증거여야 되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설문, 을의 지적은 언어적 진술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후 갑이 법정에서 을은 A를 지적했다고 증언했다면 갑의 증언은 실제로 전문 증거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언어적 행동이다. 이 진술 증거에는 언어적 행동도 뭐죠? 여기에는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지금 여기서 핵심은 그 사진이거든요. 문자 메시지인데 그 자체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의 법률 위반죄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와 같이 그 문자 정보가 바로 뭐죠?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가름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죠. 따라서 이건 전문 증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본 증거, 본래 증거이지 전문 증거가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황 증거에 사용된 진술이에요. 어떤 범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범인의 상황에 대한 것이죠. 이런 거 원 진술자의 심리적, 정신적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서 원 진술자의 말을 인용하는 경우, 그죠? 예컨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갑을 칼로 찔러서 살해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나는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진술이 살해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정황 증거에 사용된 진술이라고 하는데, 즉 원 진술자의 진술을 그 내용의 진실성과 관계없이 간접 사실한 정황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안에서도 피고인 갑의 정신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을이 평소 갑이 자신은 신이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증언한 거죠. 이것은 을의 증언은 원 진술자인 피고인 갑의 정신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정황 증거로 사용된 것이지, 당해 범죄, 어떤 범죄인지 모르지만 당해 범죄의 요증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는 아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건 전문 법칙이 적용될 수가, 전문 증거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라번에 하나 더 있는데요. 피고인 갑은 건축허가 관련된 알선 수뢰 혐의로 기소되었고 증인으로 출석한 을이 갑과 통화하면서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4천만 원을 요구하는데 사라비로 2천만 원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증언한 을의 증언. 예,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그 들었다라고 하는 거, 예,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피고인 갑은 어떤 거죠? 알선 술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을이 갑과 통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4천만 원을 요구하는데 사례비로 2천만 원을 주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지금 을에게 전해준 거죠. 예. 어찌 보게 되면 전문 증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피고인 갑이 갑과 통화하면서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여기 피고인이네요. 4천만 원을 요구하는 사례비를 2천만 원을 줘야 한다와 같은 원 진술의 존재 자체가 이 사건 바로 알선수혜죄의 요중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 자체가. 예. 이므로 이를 직접 경험한 을이 피고인 갑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는 증언은 전문 증거가 아니라 이건 뭐죠? 본래 증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자체가 요중 사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국선 변호와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갑은 사기죄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자 빈곤 기타 사유로 요거는 청구 국선이 되는 거죠.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어요.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서 국선 변호를 선정하였는데 이후 1심 재판부는 갑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갑은 별건으로 구속되었고 항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이에 대한 별다른 결정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하였고 최종 변론과 심리를 마쳤습니다. 몰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선 변호 선정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선고 기일에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하면서 갑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런 항소심 판결이 적법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위법 절차가 없다면 결국 문제점은 뭐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국선 변호인의 변호의 조력할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가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선 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한 것이 과연 적법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법 33조 제2항에 의한다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다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정하지 아니한 것은 원칙으로 위법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규정은 항소심에 준용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런 선정 청구를 받았으니까 이 자료는 그러한 가난이라고 하는 자료가 1심에서는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서면에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병이 없는 한 국선 변호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의 조치는 국선 변호를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국선 변호 조력을 받지 못하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사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질문을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검찰상은 갑에 의한 샤넬머니 체포의 적법성 여부. 요거는 바로 뭐죠? 샤넬머니 체포의 요건과 절차를 구비했느냐 이 문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압스텐 필로폰의 증거능 여부는 우리가 영장지 예외가 있는데요. 그 영장지 예외 해당되느냐 문제 되겠죠. 그 다음에 검사가 작성한 녹취록의 증거 능력 유무. 이 녹취록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만약 병이 변심하여 증인으로 출석하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피고인 면전에서 증언하기를 두려워할 때 증인 병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해 자유로이
증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이럴 때는 피고인은 어떻게 될까요? 잠깐 임시로 퇴정시킨 다음에 증언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관계가 좀 복잡한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셔네버밍 체포의 요건과 절차를 한번 봐두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셔네버밍 체포의 요건은 세 가지인데요. 범죄가 명백해야 돼요. 범죄의 명백성, 그 다음에 체포의 필요성, 그 다음에 비례성의 원칙, 요 세 가지가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체포된 자가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이라야, 이것이 범죄가 명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 피고인은 외항선 비호를 타고 시항구로 밀국하면서 필로폰을 비호 내부에 숨겨둔 바, 이는 뭐죠? 범행 실행 중 또는 뭐죠? 실행 직후라고 봐야 되겠다 이거죠. 현행 범위는 바로 뭐죠?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체포의 필요성인데요. 이 체포의 필요성은 구속 사유입니다.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이거를 요건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체포의 필요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체포의 필요성을 요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사안의 경우에 피고인은 외항선 비호를 타고 C항구로 밀입국하려 했으므로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적 요건으로 보게 되면 이 현행범인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예. 다만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일반인이 아니고 검사나 사경이라고 한다면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설명할 수 있음을 또 변명할 기회를 주고 체포해야 됩니다. 예. 체포의 절차, 이건 고지라고 해서 이 네 가지 사항을 고지해 줘야 됩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고,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이런 요건을 모두 구비했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로폰 압수의 증거 능력 유무가 되겠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범죄 현장 또는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의 검증은 영장주의 예가 됩니다. 이 사안에도 마찬가지인데, 검사나 사경은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하다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어요. 다만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뭐죠? 사후에 압수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체포 현장에서 압수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범죄 장소에서 압수가 되겠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범죄 장소, 범죄 현장에서의 압수의 경우에도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라고 한다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만, 이때는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 압수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니까 역시 위법이죠. 즉, 범죄 현장,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제출물의 압수인데요. 이른바 영치라고 하는 거죠. 영치. 그래서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또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어요. 예. 다만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예. 압수의 필요가 있다면 예. 요건 다르네요. 요거는 뭐냐면 이미 제출물이니까 사후 영장을 요하지 않죠. 물론 이 이미 제출물의 압수 218조에 대해서는 이것이 임의수사인가 강제수사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요. 임의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보게 되면 임의수사 같은데,
한번 이렇게 제출한 물건은 임의로 환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강제수사라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강제수사의 원칙인 영장유지가 적용되는 건데 218조는 그 예외를 인정해 준 거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결정과 사법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판례는 이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사안의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피고인에게 임의 제출의 의미, 효과 등에 고지했던 점, 또 피고인도 필로폰 매매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볼 때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본다면 그 필로폰의 압수는 적법이라고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녹취록의 증거 능력인데요. 설문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피고인이 녹취록에 대해서 증거를 함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고인 병에 대한 녹취록의 법적 성격과 증거 능력이 문제되는데요. 이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은 녹음 테이프를 틀어놓고 다시 그 녹음 테이프에 들어있는 음성을 기록한 것이죠. 이게 바로 녹취록이죠. 이때 녹취록의 법적 성격은 이리적이지 않고 진술자가 누구냐, 작성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안의 진술자는 병이고 이 병은 피고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녹취한 주체는 누구죠? 작성 주체는 검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312조 제4항의 참고인 진술 주소와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참고인 진술 주소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했죠. 그래서 네 가지 요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될 것, 실질적 진정 선임이 인정될 것, 성립의 진정이죠. 그 다음에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될 것, 특신 상태가 증명될 것, 이렇게 된 거죠. 사안의 경우에 검사가 참고인 병의 인적 사항을 물어본 본인이 확인한 점, 병의 진술 거부권을 고지한 점, 참고인의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고인도 병의 진술 내용을 함께 들으면서 직접 반박할 기회가 주어진 점에서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고요. 또 공판정에서 조서의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진술해야 되는데 병원 공판정의 출석을 기피했죠. 따라서 실질적 진술선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312조 제4항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립의 인정이 인정되지 않았으니까 314조로 가야 되겠죠. 자, 이때 314조로 갔을 때 두 가지 요건, 즉 필요성과 특신 상태가 되겠죠. 즉 진술할 수 없을 것, 진술할 수 없을 것, 여기에 해당되느냐 이거죠. 자, 이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요. 사안의 경우 병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생업으로 바꾸다는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314조의 외국 거주, 그것만으로 외국 거주로 볼 수 있겠느냐 이건데요. 우리 판례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공판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공판정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밝히고 있다 하더라도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거주하는 외국의 주소나 연락처 등이 파악되고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자 이거죠.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상태라고 한다면 사법공조 절차에 의해서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하고 소환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국 법원에 사법공조로 증인신문을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 절차를 다 쓴 다음이라야 314조가 적용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A국에 머물던 병에게 전화로 연락해서 출석을 요구했을 뿐이지 사법공조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단 말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신용성, 즉 특신 상태는 검토할 필요 없이 이 녹취록은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공판정에서 증언한 증인을 보호하는 방법은 피고인의 퇴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재판장은 증인이나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을 면전해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하게 되면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럴 때 그 증인의 내용은 알려줘야 되는 거죠.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경우에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 피고인의 진술이 종료한 때에는 퇴정한 피고인을 입증하게 한 후에 그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방법이 비디오 등 중개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이 가능하죠. 범죄의 성질이나 증인의 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 부담으로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중개시설을 통해서 신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대신문권 자체는 보장이 되는 거죠. 대면권 자체는 제한되겠지만 그 증인의 진술을 듣고 반대신문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증인으로 혼자 증인석에 쓰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 말이죠. 그럴 경우에 직권이나 피해자, 법정 대리인,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동석한 자는 신문이나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의 조문을 좀 물어봤던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사본의 증거 능력이 나오는데요. 이건 사진과 관련해서 사실을 나옵니다.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무관 시험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데요.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형물로서의 사진도 있고 진술 증거의 일부로서의 사진도 있어요. 그리고 현장 사진도 있고요. 근데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정확성은 굉장히 높은데 다만 어떤 문제점도 있냐면은 이것이 조작의 위험이 있죠. 조작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 그대로 비진술 증거로 봐서 사진 그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진이건. 그래서 사본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데 사본의 경우에도 원본과 동일하다는 점이 일단은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검사가 피고인 갑에게 당자수표를 발행했으나 예금 부족이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했다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자수표의 사본을 소호진으로부터 적법하게 압수해서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할 때 위 당자수표 사본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그럼 여기 이 당자수표라고 하는 것은 뭐죠?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 그 행위 자체가 되는 거죠. 위반죄 공소사실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당자수표를 내야 되는데 당자수표에 사본을 냈으니 이건 대형물로서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물론 학설상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만 역시 다음과 같은 요건이죠. 이때 수표 원본이 아니라 전자복사를 이용하여 복사한 사본의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고인의 증거에 부동의한 경우에 위 수표 사본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이거죠. 수표 원본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제출 불능이거나 곤란하고 또 하나 수표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으며 증거로 제출된 수표 사본이 이를 정확히 전사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돼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본은요, 우리 판례는 이 요건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즉 정확히 전사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돼야 되겠다. 원래 원본을 제출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직접적 원칙상 원본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원본을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런데 그러한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으며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본을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하고 그리고 제출된 사본이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9번 공소장 1번주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몇 번 봤던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판형의 객관적 범위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이미 검토해 본 바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죠.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갑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15년 ABCD에게 X신축 건물의 식당 운영권을 넘겨준다고 각 기망에서 ABCD로부터 합계 1억 2천만 원을 편취했어요. 갑은 ABCD에 대한 위의 범죄 사실로 2016년 5월 20일 상습 사기로 공소가 제기됩니다. 여기 뭐죠? 상습, 이거 중요하죠? 사기가 아니라 상습 사기죠? 한편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2010년 1월 22일 위 X 건축물의 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을을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해서 갑에게 사기죄로, 여기 사기죄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판결은 서울중앙법원의 계속 중인 가업의 상습사기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는 기판력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원래는 이게 포괄일죄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의 범위 내에서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 맞죠? 객관적 범위가. 그런데 우리 판례는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서 먼저 확정된 이 사건이 상습 사기가로 됐다면 당연히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미치겠죠. 그래서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면소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자, 지금 요 사기죄가 상습 사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면 이 사기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면소 판결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판례는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죠. 자, 그것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인정된다. 그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잠재적 심판 범위인 전체 범죄사실에 미친다는데 견해가 일치하고 있어요. 자,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기본적 사실 동일성에 의해서 판단하죠. 네. 다만 판례는 뭐죠? 거기에다가 규범 요소를 고려한다 그랬어요. 판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그 사실에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가 여부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라고 하면서도 다만 규범적 요소를 고려한다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번에 고려 여부에 대해서 판례가 나오는데 상습범으로 포괄적 일제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 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한다면 그 확정 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요 사실심 판결 선고 전인데 이게 기판의 시적 범위이지 않습니까?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도 새로의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때는 면소 판결해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확정 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될 것을 필요로 한다. 예. 따라서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 범죄로 처단되는 그친 경우라고 한다면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일어났다거나 새로 저지른 범죄 사실과 전에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 사실 등을 종합해서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 확정 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 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나머지 범죄에 비친다고 봐서는 아니 되겠다. 이렇게 우리 판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이 점에 대해서 학설상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건 중요하지 않죠. 그렇게 본다면 판례의 태도에 따라서 보게 되면 갑이 을에 대한 사기죄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상습 사기죄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A, B, C, D, E에 대한 상습 사기에 대한 범죄 사실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법원은 어떻게 될까요?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해서 유무죄의 실제 판결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제가 첫날 강의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참 어쩌면 상당히 오랫동안 그 법원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하셨죠.
사실 일하는 게 쉬울까요? 공부하는 게 쉬울까요? 이렇게 질문 드리면 우문이죠. 당연히 일하는 게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사무관 승진 시험을 준비하시느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거 그 자체가 저는 박수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결심을 하셨으니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저희가 한 13회 정도에 걸쳐서 총 39강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형사소송법 여러분들이 법원에서 일을 하셨지만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물론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정말 내가 형사소송법의 형자도 잘 모른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는 아마 계실 겁니다. 전반적인 절차를 전제로 해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핵심적인 문제들의 요지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뜻하신 꿈을 이루시는데 합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